그 마이크가 아주 적잖아 마이크가. 이 적정 기술이 다 이게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만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다 갖다 붙여서 많이 돼. 적정 생활, 적정 기술, 적정 문화, 적정 과학. 그래서 적정 기술이 어려워. 행사 안내는 이제 적정 기술 활동가 밤샘 토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적정 기술 활동가들은 대부분 아니시고 적정 기술이 뭔가를 알고 싶다고 이 자리에 계신다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 여기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분들은 네, 야생 자연 캠프 참가자들이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네. 저기서 몇 사람 모여서 하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모닥불 펴놓고 같이 어울려져서 하자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얼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적정 기술이 시작된 지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10년 정도 지났고, 그런데 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발전도 많이 됐다고 보는데 여전히 적정 기술이라고 적정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뭐 분들이나 뭐 단체들이나 이렇게 좀 지금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아직도 과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적정 기술이 그냥 테크닉, 소위 말하는 뭐 기술, 테크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사회적 가치와 뭐 철학,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런 그 갈망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적정 기술 활동 내지는 적정 기술 운동이 좀 더 한 단계 좀 진일보된 형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자리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셔도 돼요. 네, 네. 편하게 우리 오늘 하시려고 했던 거 하면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따라가거나 네. 궁금하면 또 물어오거나 하면 네. 되니까요. 그냥 편하게 오늘 하시고 했던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어디가? 그래서 좀 짧게 그냥 간단한 발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정 기술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좀 이해하실 것 같고, 현재 상황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좀 다 같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좀 토론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운동이 그 적정기술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한국 사회에 시도가 된 게 사실 2007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2007년도에 이제 과학기술자회,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국경 없는 종교, 기독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국경 없는 뭐가 또 있었거든요. 예. 뭐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슈마어가 발간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책이 이제 한국 사회에 번역되어 나오면서 200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학자, 뭐 과학자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을 자기들 해야 되겠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를 흐름으로 제3세계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내 그 대학교 공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해외 제3세계 지원 사업들을 그때 2007년서부터 쭉 전개해 옵니다. 그런 이제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한 적정기술 흐름, 해외를 지원하는 적정기술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뭐 귀농귀촌운동, 생태운동, 뭐 생명운동 이런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쭉 들어오면서 조금씩 개인적으로 환경적인, 생태적인, 그다음 대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이런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 뭐 온풍기, 뭐 태양광 발전, 뭐 화목 난로 이런, 그다음에 집 짓는 기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기술, 뭐 생태적인 화장실, 뭐 이런 것이 이제 2000년서부터 쭉 오면서, 마찬가지로 2007년서부터 그 태양열 온수기에 꽂힌 사람,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디젤에 꽂힌 사람, 뭐 태양광 발전에 꽂힌 사람, 뭐
집 짓는 생태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데 꽂힌 사람, 한쪽 계속 파고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막 2007년을 전후해서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황대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느 하나에 딱 꽂히시면서 그런 기술, 대안적인 기술들을 쭉 접목해 실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쭉 있어 왔고, 그게 이제 대학 사회에서의 적정 기술처럼 무슨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 환경과 생태를 좀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좀 고민하면서 그런 자발적인 흐름들이 좀 있어 왔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큰 흐름이 두 축이 있어 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2010년서부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같이 모여서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의미 있는 적정기술 활동을 해보자 해서 2010년서부터 비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그냥 어쩌다 한번 모이면 얘기하고 얼굴 익히면서 네트워킹을 좀 거쳤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다 같이 한번 모여갖고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적정기술 협동조합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제 완주에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대부분의 이런 그전까지 대한에너지 활동가, 적정기술 활동가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면서 나름 체계적, 어떻게 보면 그때 2013년서부터 체계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적정기술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오면서 하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뭐냐면은 지역별로 돌아가서 지역별로 적정기술 관련 공방이든 네트워킹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든 이런 거를 만드는 시도들이 2013년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이제 7개의 적정기술 관련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완주에서도 더 만들어지고, 울산에서도 만들어지고, 공생기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김재준 선생님 같은 경우 공생기술센터라는 것들을 만들고, 강신호 박사님은 문경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터를 옮기게 됐고, 마을기술센터 핸즈도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이 또 있었고요. 울산에서는 진일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기술 활동들을 쭉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주,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 꽤 많은 곳에서 자기 지역에 기반한 이런 지역에 기반해서 적정기술을 쭉 보급하는 활동들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왕성하게 했던 거죠. 3년 전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한국 대학교 쪽 빼고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따져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정기술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걸 다 따져보니 한 1, 2년간 따져보니까는 1년에 300일이 넘더라고요. 1년에 거의, 그러니까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꼴은 전국 어디에선가 적정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지역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굉장히 좀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지역 기반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많이 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서부터는 또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서울과 충남, 경기, 울산 이렇게 좀 나눠질 텐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혁신파크 내 적정기술 랩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적정기술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공간적 기반이 좀 형성되었던 거고, 다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서 모여드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기술 연합회가 이제 3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도 이제 적정기술 공유센터라는 또 공간이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이제 작년 말에 경기도 적정기술협의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그 조직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모색들을 좀 해 나가고 좀 있고요. 경기도는 좀 특이하게 조직과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조례라는 것까지 만들어졌어요. 법적 지원제도까지 만들어져서 이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고, 울산에서는 울산 산업 아시겠지만은 뭐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조선업 노동자들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좀 갈 데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울산은 그 영남 알프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산림 자원을 좀 갖고 있는데요.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조선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퇴직 후에 지속적인 지역 차원에서의 노동을 좀 적정 기술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좀 목표를 세우면서 작년 말에 준비위원회인데 울산 적정 기술 뭐 협동조합 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있습니다. 주요하게 산림 자원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환경과 생태 이런 것들을 결합한 산촌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고, 지금 아직 그 지역적 기반이라든가 사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취약하지만은 뭐 영광의 뭐 황대건 선생님도 의욕적으로 뭐 적정기술 센터라는 또 다른 모델을 좀 계속 뭐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마을에 기반한 전남 곡성의 뭐 한꾼회라는 이런 적정기술 협동조합도 있고, 상주의 귀농귀촌 지원 센터 내 뭐 적정기술 연구회라는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크고 작게로 활동하는 그 적정기술 관련 단체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 다 이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되는 대로 해요. 되는 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생활 공간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많은데, 그걸 찾을 수 있는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손쉽게 이런 생태 마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접촉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회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방 정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정 기술과 패션, 패션도 뭐 삶이잖아요, 그죠? 적정 기술 자체도 삶이고 문화인데, 그동안 이제 적정 기술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바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재준 선생님이나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이승석 회장님, 뭐 박영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는, 적정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는 이런 고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이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들을, 적정 기술을 통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텐데 그게 하나의 큰 과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소위 적정 기술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던 적정 기술 그룹들이 그냥 서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생각이 좀 나는 거는, 적정 기술만 갖고 이게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거의요. 적정 기술은 사실 에너지 적정 기술도 되고, 패션 적정 기술,
그다음에 생활적인 적정 기술, 그래서 뭐 생활 기술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문화적으로도 적정 기술이 필요한 거고, 사회 각 분야에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연관된 모든 분야에 적정 기술이 적용될 수 접목될 수 있다시피, 적정 기술은 적정 기술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는 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기회가 이제 강신호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생태마을 그 공동체와 같이 매년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마을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다 응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적정 기술이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후에 적정 기술의 1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적정 기술 그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을, 뭐 공동체,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함께 그 속에서 적정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가 논의와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렇게 좀 이후에는 준비가 좀 되어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강신호 박사님도 그런 것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찬찬히 보면은 적정 기술의 저변이 대단히 많이 넓어졌다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정 기술은 어렵고 아직은 멀고, 적정 기술이 여전히 이전에 무슨 특정한 기술을 대부분 기술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화덕을 만드는 좀 효율적게 만드는 기술,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적 분야로만 적정 기술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런 것이 좀 많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체적인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치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 거라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정 기술 그 하나만으로 논의를 풀어 나가지 않고 이후에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의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이후에 좀 규명도 해 나가고 거기서 발전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황대건 선생님이나 이승석 회장님이나 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짧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질문 사항이 네. 있는데, 혹시 제가 적정 기술에다가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적정 기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공동체나 마을 어찌 보면은 그 사회에다가 딱 필요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어디까지를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화덕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적정 기술 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보면은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다가 좀 식수가 부족한 곳에다가 라이프 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왔었는데, 어떤 부분까지 적정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좀 개념 정리 좀 하실 수 있는지. 네. 제가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면 안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즉 중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제3세계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이 시작되어 왔거든요. 산업혁명의 반대급부로 이 산업기술의 또 다른 면을 좀 극복해 나가자, 중간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학술적 논문들은 딱 정립이 돼 있어요. 이제 그 논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쭉 대학 사회를 딱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런 거죠. 제3세계는 어쨌든 못 살고 돈 없고 자연 환경도 풍족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이 뭔가 그러려면은 싼 기술이어야 되는 거고요.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점 내지는 가족의 문제점 그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뚝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손으로 뚝딱뚝딱거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런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는 안 맞죠. 안 맞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맞는 기술들은 자립 기술이죠. 우리가 공동체 마을이든 생태적인 마을이든 에너지 자립 마을이든 기본적으로 에너지든 생활적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가족, 마을이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술들은 스스로 자립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 기술이라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적정 기술은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기술이 있고 개념적으로 좀 정리된 걸 말씀드리면 두 번째 개념은 대안 기술이에요. 대안. 기존의 시스템 하고는 좀 더 기존의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자본주의인 것 같아. 너무 비환경적인 것 같아. 비생태적인 것 같아. 반생태적이다. 알아서 다른 시스템에 근거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였죠. 이제 주로 이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자립을 하거나 에너지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대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쭉 오래전 2000년 대서부터 있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기술, 대안 기술, 적정 기술이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인 거죠. 세 번째는 적정 기술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구나 라는 것들이 학계나 정부 공무원들한테 접해지면서 이거를 정부 정책에 하나씩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독거노인들을 문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단열해주는 이런 사업들, 시골집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냥 방앗간 따뜻하게 생태 단열재로 방앗간 따뜻하게 만들기 사업.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 적정 기술의 정신들을 접목하게 됩니다. 어쨌든 적정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죠. 서울 도시에서는 여름에 더우니까는 지붕 옥상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쿨루프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열 반사를 햇빛을 반사시켜서 열이 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사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된 거는 중간 기술, 대안 기술, 사회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마을에 그러면은 이 적정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가 필요할 거냐 그리고 삶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적정 기술 접목할 거 이런 거에 대한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련된 논문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덜 되었다는 거죠. 연구가 덜 됐다는 건 개념이 아직 정립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견해만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적정 기술과 이승섭 회장님이 바라보는 적정 기술과 황대건 선생님, 정은 선생이 바라보는 적정 기술과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한 축으로는 학술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현재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적정 기술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정 기술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적정 기술이라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제3세계에 뭔가 물을 뭔가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했는데 국내 들어와서 적정 기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거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텐데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버릴 수는 없고 뭔가 의미를 부여를 새롭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열어서 국내에서 하는 기술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착한 기술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착한 기술인데 이제 적정 기술을 출발했기 때문에 적정 기술은 버릴 수는 없고 앞에 뭔가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 쉽게 해서 국내 적정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적정 기술하고 나면은 전부 다가 제3세계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